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희태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마켓 사이공 창업자 베트남에 절대 오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조선일보에 베트남 절대 오지 마세요. 마켓 사이공 창업자가 경고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은 베트남에 절대 오지 마세요. 말립니다. 안 된다고요. 대기업들도 다 망해서 나갑니다. 그게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은 한국이 아닙니다. 너무 달라요. 근데 다들 똑같다고 생각하고 들어와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먼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많이 도와준다고요? 천만에요. 혼자 생존해야 합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 베트남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었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말도 안 되게 비싼 한국 상품의 가격에 놀라서 창업을 했다라는 거죠. 베트남을 1도 모르고 무작정 창업의 길에 들어서 버린 사례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힘들었다. 네. 요즘엔 동원그룹, CJ, 풀무원, 대기업들도 줄줄이 고전하고 철수하고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쉽게 볼 부분은 아니죠.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은 주변에서 베트남 창업한다고 하면은 말린다, 오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한국하고는 아예 다르다. 공산주의라는 특성도 있고, 네. 다들 그냥 무작정 와가지고 창업한다라고 한다라는 거죠. 지난달 동원그룹이 철수했고, 네, 2년 만에 철수했고, CJ그룹의 CJ 프레시웨이라는 것도 올해 초에 사업을 축소했고, 풀무원도 적자 3년째라 너무 힘들어서 철수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대기업들이 만만치 않은 인재를 베트남에 보냈을 텐데 대기업들조차 로컬에 정착을 실패하고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러한 부분들을 경험한 사람이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 지금 마켓 사이공의 심동준 대표인데, 네, 그러면서 이 베트남의 어려운 점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친한 동생이 그래도 베트남 진출을 결정했다고 전화를 한다면은, 네, 이러면서 사실상 이게 굉장히 이제 어려운 부분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일하는 방식도 다르다. 베트남 직원들이 일하는 방식이 다르다. 그래서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어, 못 나오게 되면은 뭐 충분히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안 나와 버리는 그러한 상황도 있다. 또 같은 시간에 업무를 보는 건데도 다른 일을 시키면 돈을 더 달라 그런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비자 문제도 1억 정도를 투자해야지 1년 비자를 준다.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뭐 이렇게 관시 문화가 있어가지고 돈이면 해결이 되는데 나중에는 또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쉽지 않은 얘기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요. 제가 이제 베트남에는 19년 동안 베트남을 오갔어요. 네, 19년 동안 베트남을 오가면서 다양한 활동을 했는데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도 이제 베트남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처음에 제가 출장을 가거나 여행을 갔을 때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뭐 공항에서 꽃다발을 막 받아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그런 거 없죠. 나중에는 처음에 이제 이렇게 환심을 잘 삽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직원들을 채용을 했는데 직원들이
스파이에 스파이. 그러니까 뭐 제가 잘은 모르지만 나중에 이제 찾아보니까 경쟁사 임원들이 직원으로 둔갑을 해가지고 지원했다가 들킨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 뭐 저는 이제 뭐 한국어를 가르치고 다양한 이 학생들을 뭐 미국이나 캐나다라든지 호주라든지 뭐 뉴질랜드라든지 뭐 일본 뭐 이런 등등 나라에 이렇게 학생들이 갈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일을 했는데, 이 학생들을 빼돌린다든지 이러한 부분들, 또 교사도 스파이, 직원도 스파이, 그리고 심지어는 학생들도 스파이. 아주 제가 굉장히 힘들었고, 여기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뭐 돈을 가지고 그냥 사라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진짜 뭐 현금 문화이기 때문에, 현금 문화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10만 원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밑창 빼기 같은 걸 해가지고 저도 많이 당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10만 원을 전해주나 보다 했는데 나중에 세어보니까 10만 원이 안 돼요. 한 7만 원 정도, 3장은 빠지는 겁니다. 그 어떡합니까?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뭐 기숙사도 있고 그랬는데, 기숙사비는 진짜 뭐 다 그냥 도망가 버려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그냥 이 관리가 굉장히 안 되는 곳이 베트남이다. 그래서 제가 아는 분도 이제 그 화장품 사업을 하신 분이 계신데, 대리점이 없어져 버린대요, 대리점이. 그래서 돈을 투자했는데 대리점이 가보니까 없어져 버리고 그냥 물건만 없어지고, 또 이제 경찰들의 괴롭힘들이 꾸준히 있는 거죠. 그냥 을의 그냥 문화로 자리 잡은 곳이고, 쉽지가 않습니다. 행정도 제멋대로 행정들, 또 변호사들, 변호사들한테 굉장히 많은 당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참 신기하죠. 신기합니다. 그래서 행정 업무를 저도 맡긴 적이 있는데, 뭐 한국 돈으로 거의 200~300만 원을 냈는데도 이 사람들이 일 처리를 안 해요. 그리고 당당해요. 일 처리 안 하고 당당하고, 그러면 일을 못 처리했으면 돈을 되돌려 달라 해도 그냥 돌려주지도 않습니다. 연락도 안 받아요, 그냥.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고, 나중에는 꼬투리 잡아가지고 협박하는 경우도 많고요.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워낙 이제 그 뭐 현지 탐구를 좋아하니까 베트남의 63개 성을 제가 다 다니면서 배낭 메고 63개 성을 다 다니면서 그냥 현지인들과 어울리면서, 저도 그냥 현지 그 학생들하고 같이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은 곳이다 라는 생각을 누누이 하게 되고, 좋은 사람들도 있죠. 아주 좋고 뭐 따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잊지 못해요. 뭐 코로나 격리 상황 때 뭐 누룽지를 전해주신 분들, 뭐 또 코로나 격리 상황에서 그 임대료를 깎아줬던 주인들, 또 제가 막 사기당하고 그랬을 때 뭐 저를 위로해줬던 그런 지인들, 이런 좋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외국인들은 표적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표적이 되니까 속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접근해가지고 속이게 되면은 뭐 변호사, 공무원, 경찰, 뭐 검사, 판사 짜고 돌리면은 결국에는 이겨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업들은 뭐 적정히 뭐 보이지 않게끔 뭐가 오가겠죠. 오가면서 보호도 받고 하지만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은 쉽지 않다. 살아남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한국도 도덕성이 굉장히 타락되어 있는데, 돈을 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국이나 베트남이나 만만치가 않습니다. 돈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임대해가지고 나갈 때 보증금을 받는 사례가 많지가 않아요. 저도 임대했다가 보증금을 이사할 때 준다 그러고
떼어 먹혔던 그러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고, 그래서 뭐 그 통역관이 나중에는 부끄럽습니다. 베트남인이라는 게 부끄럽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어제는 분명히 준다 그랬는데 오늘은 이사짐을 다 싸갖고 이제 받으러 갔더니 안 줘버리더라고요. 네, 안 줘버리고, 그래서 뭐 저도 굉장히 많은 그러한 임대를 했는데 임대료를 받아본 적이, 보증금을 받아본 적이 거의 없어요. 네, 거의 없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하노이에서도 직접 경영했던 곳들이 한 15, 6곳 되는데 그 중에 한 곳 정도가 받았어요. 근데 결국에는 꼬투리를 잡더라고요. 뭐가 망가졌다, 뭐가 망가졌다, 뭐가 안 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안 줘버리더라고요. 어제는 준다 그랬는데 오늘은 안 준다고 해버리니까 굉장히 힘든 거죠. 그래서 물론 좋은 사람들도 있지만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들 거짓말을 너무 잘한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돈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구나 라는 부분들, 그리고 뭐 제가 이제 최종적으로는 그 임원들이 돈을 훔쳐가는 그러한 사례들 뿐만 아니라 이 음료수에다가 약을 타는 사례들 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침입해가지고 살해하려고 살해를 시도하는 사례들, 그런 것들을 많이 겪으면서 참 쉽지 않은 곳이구나 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합니다. 그래서 이 마켓 사이공 창업자가 베트남에 절대 오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행 가는 거 좋아요. 여행을 간다든지 뭐 친구를 방문한다든지 이런 건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참 정도 많고 따뜻함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도 많고. 근데 이게 이제 이 건이 개입했다 그러면은 쉽지 않습니다. 네, 쉽지 않아요. 그래서 베트남은 그냥 여행 가고 놀러 가고 또 친구들 만나러 가고 그런 건 좋아요. 하지만 여기서 사업을 한다? 이거는 뭐 저도 그거는 너무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 너무 상처를 많이 받는다. 안 하는 게 좋다. 무역 같은 거는 그것도 뭐 리스크가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잠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부분들은 그나마 나은데, 거기서 뭔가 이렇게 현지화돼 가지고 무언가를 전개한다라는 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분도 그 식당을 하셨는데 분명히 손님 많고 매출이 많이 나오는데 적자래요. 그래서 CCTV를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직원들이 저녁에 냉장고에 있는 그 식자재들을 다 가져가더래요, 계속. 그러니까 적자가 되는 거예요, 적자가.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경찰들은 꼬투리를 잡는 거죠. 뭐 환경오염이 됐다, 뭐 위생이 좋지 않다, 간판에 한글이 너무 크다, 뭐 등등 해가지고 와서 끊임없이 이렇게, 그게 이게 뭐 자연스러워요. 네, 경찰들이 경찰복 입고 와서 그냥 뭐 근무 시간이겠죠. 평일 낮이면 막 술 먹고 뭐 이러는 게, 그게 그냥 자연스러운 그러한 공안 국가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트남 현지에 가가지고 사업한다라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라는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많은 분들이 베트남에 들어간다고 저한테도 뭐 상담을 하고 막 그러는데 이분들이 대부분이 경험 없이 가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이분은 지금 마켓 사이공 이분은 2달 동안 뭐 이렇게 탐구해봐라 그러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최소한 1년 동안 그냥 베트남어 공부하면서 거기서 그냥 여행하고 베트남 익힌다고 생각하고 경험해 보면 아마 다시 들어올 겁니다, 한국으로. 네, 그리고 쉽지 않다라는 걸 느낄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처음에는 뿌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적어도 4년 정도 지나야지, 여기서 생활을 해서 4년 정도 지나면은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한국도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곳에 가면은
다 신기해 보이고 잘 안 보이잖아요. 똑같습니다. 근데 한 4년 지나면은 베트남어도 어느 정도 되고 이제 문화도 알고 막 겪다 보면은 아 이렇구나 이걸 그때 알게 됩니다. 그래서 1년을 경험해 보면은 사람들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한번 겪어보고 그러다 보면은 인식을 할 거다. 예, 그래서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베트남에 들어가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듯한데, 네, 좋은 친구를 사귀고 좋은 여행과 추억을 남기는 건 괜찮은데, 현지인들과 경쟁하러 들어갔다가 이 이권이 개입되면 위험이 크게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